자, 오늘 시장 분석해드려야죠. 오늘 닥터브레인에서는 5가지 키워드로 얘기 나눠볼 겁니다. 자, 오늘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즘 주식시장 전반적인 상황이요. 언제부턴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거의 이번 달 중순부터는 계속 이어진 흐름이었어요. 관망세가 짙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울 만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요?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주나 음식료품 관련주들 흐름 쫓아가 볼까 하는데요.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인지 함께 체크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매기가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최근 하락을 딛고 껑충 뛰어오른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SF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전략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수급 먼저 짚어주세요. 일단 외국인이 또 하루 만에 등을 돌렸고요. 베이시스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좀 손쉬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시장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붕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그동안 시장의 베이시스는 1.5포인트 이상에서 꾸준하게 유지되어 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4일이죠. 24일 월요일부터는 베이시스 수준이 좀 낮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다시 또 베이시스가 회복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차 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 베이시스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동안은 좀 꾸준한 추세적인 흐름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추세가 아니라 조금씩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간별로 매수와 매도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만약에 이제 베이시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갈 경우 시장의 매물이 조금씩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 자체가 어찌 보면 주말에 있을 벤버냉키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뉴스나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하루하루 번갈아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현물 쪽도 중요하지만 네네. 현물이 최근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네. 즉 베이시스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대로 플러스 괴리도를 만들어주면서 계속 이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끌어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베이시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춰가면서 차익 매물을 계속 소화하게 만들 것인지, 예. 이 부분이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수급 부분,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까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볼게요. 오늘 앞서서 키워드를 통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를 짚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무나 흐름이 좋습니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박스채로 사들고 간다는 중저가 화장품들, 그리고 뭐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 과자들, 관련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얼마 전에 김종규 애널리스트께서도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언급해 주신 바 있고요. 오늘 시장 흐름 봐서는 또 어때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박스째로 외국인들이 사가는 거 보셨나요? 이제 서서히 줄고 있나요? 저는 봤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 옆에 보면 네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세점이 대부분
화장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스로 사가는 건 제가 보지 못했고 네, 네. 시간대별로 항상 중국인 관광객들로 좀 넘쳐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화장품들을 정말 종류별로 골고루 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면세점이라 해서 그런 면세점은 어디 있는 거지라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국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네, 외국인 그래서 전용. 네. 저도 왜 그게 허가받고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식 명칭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 매장 안에 팔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국내 화장품들이었고 그에 대해서 중국인 그 관광객들은 정말 끊임없이 와서 무언가 물건을 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마 관광객들의 유출입수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다음 달 9월 말부터 중국에 또 정말 큰 명절 있잖아요. 그때 되면 또 우리나라로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은 같은 9월, 금 같은 10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런 좀 속담도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출입국자 수가 나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항상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증가 추이는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들의 소비 성향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의료기 쪽을 이제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된 중국급이 의료기 수출입을 하러 들어왔다가 자기 가족들을 모두 끌고 와서 자기는 이제 그 바이어와 상담 같은 것들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가족들은 후배를 데리고 해서 이제 관광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광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하던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성형까지 하고 가는 경우. 그래서 쓰고 가는 현금이 뭐 한 일주일간 뭐 1억 이상 뭐 이 정도 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의 이 출입국 수를 살펴보니까 3분기가 피크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과 함께 3분기 항상 피크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에 인바운드 관련주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주들, 하나투어 같은 그런 관광주들, 또 파라다이스나 CK가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3분기의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런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거에는 이랬지라는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그 기대가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들 종목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수급이 지금 최우선이 아니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서 수급이 좋은데 지금 발을 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종목 중에서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언젠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바운드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이 카지노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여행주들, 뭐 항공주들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중국의 내수 소비보다는 인바운드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3분기에 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좀 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소형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분할 매도 관점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점이 어딘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을 때 조금씩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변한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추가적인 매수보단 빠져나올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하나만 더 볼게요. 제약주들 흐름도 참 좋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라는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약주도 마찬가지 시각일지 좀 궁금해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악재들이 희석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 또 악재를 시장에서 그동안 이 정도까지만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강화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작용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레임덕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 당국의 얘기가 좀 크게 먹히기보다는 다른 쪽의 얘기들이 좀 더 주가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신약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런 신약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워낙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수출로 길을 뚫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동아제약을 비롯해서 글로벌 회사와 좀 더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의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그동안 꽤 괴리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괴리였거든요. 유가증권 시장과 올해 내내 마이너스 괴리를 보이다가 이제 쫓아가는 모습이죠. 예, 이제 예.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제 초과 수익률이 더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제 드디어 플러스 수익률을 좀 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이제 제자리를 거의 찾아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원해 처방액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제약과 병원 체계가 바뀌어서 예전엔 병원에서 약을 모두 받았습니다만 이제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받고 네. 실제로 그 약국에 가서 약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원해 처방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근당과 같은 단기 반등폭이 컸던 업체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해제약 등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이 LG생명과학처럼 실제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상위사들의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유한양행이나 LG생명과학, 종근당은 국내 쪽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동아제약이나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해외 쪽의 모멘텀을 뚫음으로써 이러한 마이너스 부분들을 상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약업종의 흐름이 여러 가지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접근할 때는 어떤 종목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뉴스가 나왔다시피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아직도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지만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신약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던 서방형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고 이 가치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 글로벌 업체와 LG생명과학이 이 제네릭 시장 쪽에서 계속 제휴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네릭을 확산시킬 때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나라 업체에서 유통과 이제 그 마케팅을 맡고 네네. 실제 생산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LG생명과학은 반대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업체가 유통과 마케팅을 맡고 네. 생산을 LG생명과학이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LG생명과학이 국내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LG생명과학의 최대 취약점은 불안한 매출과 실적이었죠. 그런데 이는 제네릭 쪽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적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서방형 인간 호르몬과 같은 그런 신약 제제들의 성장성을 부과한다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제약업체 내에서는 가장 많은 신약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이 종목을 좀 하반기에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제약업종이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동아제약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존의 강자들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네. 셀트리온, 기존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셀트리온과 함께 LG생명과학 정도도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참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LG생명과 올 하반기에도 주가 흐름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 종목 볼게요. SFA의 주가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하락의 하락을 반복하던 것이었는데 그 하락을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려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SF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증권사 보고서가 일종의 이런 변화를 좀 촉발시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증권사 보고서에 있는 그 앞단에 있는 그림들은 뭐 기술적인 흐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매출과 관련된 그런 그림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어떤 어떤 것들이 과연 이런 변화를 나타냈을지 보시게 되면 일단 1분기, 2분기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2분기 실적에서 기존의 매출 비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물류장비 이 실적은 2분기에 크게 감소한 반면 반대로 전공정 장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몰레드 장비 쪽에서의 전공정 장비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이 크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몰레드의 최근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너무 싸다. 그래서 그동안 뭐 20배 이상의 PR에서 거래되는 것이 지금 10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 반토막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할 때가 아니냐라는 이런 뉴스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함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지분 보시면 바닥 수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팔았고 이런 수급 회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몰레드 시장의 위축 가능성인데요. 지금 TV용 대형 패널 쪽에서는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큰 한 판을 만들 때 여기서 과연 TV용 패널을 몇 장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수율인데 최근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적어도 뭐 10장 중에서 네. 10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면 한 8장 정도는 건져야 되는데 3, 4장밖에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몰레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몰레드가 아직까지 좀 더 평판 디스플레이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한 대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수율이 낮다 보니까 TV 한 대 가격이 50인치 기준으로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그래서 너무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살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물론 미래에 가면 뭐 PDP가 그랬다시피 LCD TV가 그랬다시피 낮아지겠죠. 그런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과연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을까? 불과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보고서는 이쪽의 매출과 이 투자 설비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전적으로 투자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수율이 나오고 있는 모바일용 아몰레드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동안 아몰레드와 뭐 이 IPS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두께 그리고 뭐 색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번인 현상 색감 이런 건 제외하고 아이폰 5가 인셀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온셀이라고 해서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디스플레이 방식을 바깥에다 하느냐 안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온셀, 인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이폰은 인셀 방식으로 바꾸면서 더 얇아졌고 그게 두께를 좌우하는 기술인가 보죠? 예, 두께도 어느 정도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셀 기술을 적용하면서 터치 기술이 좀 더 정교해졌다라고 하던데요. 그 기술을 적용한 것이 LG 디스플레이고 네. 이번에 LG 쪽에서 새로 나온 폰이 아마 그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번인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싼 아몰레드를 고집하기보다는 인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뭐 AP 시스템, 덕산하이메탈, 뭐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SFA 이런 이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그동안 낙폭과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눌릴 만한 그런 요소가 더 많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가격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수급의 변화나 아니면 산업계의 변화가 확연되지 않는 이상 단기 투자로 좀 자리매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작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어떤 경제 지표에 눈을 돌려야 될까요?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